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여러분이 주신 칭찬으로 참 행복했던 최욱입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의 김덕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덕훈입니다. 그리고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우리 강유정 교수님도 저 못지않게 네. 많은 칭찬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맛 한번 들리면은 아유 중독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기분 좋지 않던가요? 좀 힘이 났어요. 조금 겁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 뜻을 왜곡해서 본 게 아니라 바로 봐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칭찬하다가도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다 돌아서니까 네. 항상 긴장해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비평 끝판왕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정 패널로 계속 하시는 글쎄요, 여기 무한도전인가요? 네, 뭐 매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 프로그램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에 이 뉴스가 나와서 아주 떠들썩했었죠. SBS 메인 뉴스 앵커를 오랫동안 했었고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던 김성준 기자, 김성준 전 논설위원이 지난 3일 밤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김 전 논설위원은 체포된 다음 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SBS는 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최욱 씨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충격이 컸어요.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진행하는 라디오에 고정 패널로 함께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 젠더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목소리를 세게 냈었어요. 네. 이제 그랬던 분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더욱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강유정 교수님은? 사실은 저는 약간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다른 판단이 내려졌어요. 물론 도의적이고 사회적인 판단에서는 뭐 이견의 여지 없이 잘못한 거지만 좀 인간학적인 관점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참 이건 어쩌면 소설가분들이라면 한 번쯤 작품으로 써보고 싶은 인물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비극에서도 늘 주인공은 자기가 선택한 게 잘못된 게 최고의 비극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떠밀려서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게 최악의 수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비극의 주인공들은 사실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비극의 주인공도 못 되고 사실 좀 코미디의 주인공이 되고 마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선택의 결과가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비극의 전통을 보자면 사실 그 필립 로스라는 작가 보면은 그 휴먼 스테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테인이 얼룩이 우리 스테인리스 말할 때 결국은 인간학적으로 보자면 그런 인간적인 얼룩으로 만들어진 일이겠지만 이분이 그냥 자연인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직이었고 또 사회적인 것에 대해 계속 언급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영역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김덕훈 기자는 기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다들 충격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 생활에서도 그런 기미가 딱히 있었던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뭐 SBS도 다들 충격받았다고 하고, SBS 기자가 굳이 아니어도 이제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들. 정 교수님.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에 의한 범죄랑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거나 느끼는 충격들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건 이제 사회적 기대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단지 유명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신뢰나 권위까지 이제 겹쳐져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젠더 이슈나 이런 것에서 연관돼서 나왔던 발언들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가지 행동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상당히 들었을 거고, 그게 아마 충격의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희가 그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소소하게 한 말씀 좀 드리자면, 그 모 언론사에서 김성준 앵커의 일탈에 대해서 쭉 쓰다가 말미에 최욱이랑 굉장히 친했다. 정말 그 흐름에는 맞지 않는 제 이름을 거기다 붙여버렸어요.
그 악의성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연락을 해서 제 이름을 내렸습니다. 아니 최욱 씨가 누구랑 몇 번 만나기만 하면 바로 친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데 예를 들어 진짜 친하더라도 거기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물론 이제 사적으로 친하지도 않았고 지금 선 긋는 거 아닙니다. 네, 같이 방송을 했었던 거죠. 이게 되게 고약한 버릇이죠, 미디어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버닝썬 사건이나 이런 데도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인물들을 옆에 갖다 붙여서 조회수도 높이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사람들로부터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이러면서 부대 효과를 되게 노리는 굉장히 비열한 짓이거든요. 아, 나빠. 근데 순순히 그만큼 유명해졌다는 바꿔주던가요? 얘기인가? 순순히 바꿔주던가요? 항의하니까? 아니, 그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하니까 바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제 이름만 거기서 살짝 빼버린. 뭐 매불쇼 진행하는 최욱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전화인 토크쇼 유명인? 유명 유튜버로 나오는데 사실 유튜브는 제가 유명하지 않거든요. 팩트가 여러 가지로 틀렸네요. 조금 네.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네. 네. 이번 일로 그나저나 그 라디오 SBS 라디오 프로그램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 폐지가 아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사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1991년 3월 20일 SBS 개국과 동시에 시작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대표 시사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이 최장수 프로그램이 김성준 앵커의 하차와 동시에 지난 8일 폐지되면서 이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준 앵커가 참 팬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소신임 발언도 많이 하고 신뢰감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지와 이제 앵커 한 사람으로서 또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그 앵커도 다양한 퍼스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페르소나라고도 하죠. 가면 중에 하나일 텐데 뉴스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특히 TV 뉴스 앵커 같은 경우는 그분의 말씀을 좀 팩트, 진실과 좀 사실과 연결하려는 수성이 있고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 이제 뉴스의 시대라는 책에 헤겔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어떤 말을 인용했냐면 뉴스가 종교를 대신하기 시작할 때부터 근대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와 종교의 좀 공통점을 재미있게 들고 있는데 가령 종교처럼 정시에 방송한다는 거죠. 아침 7시, 뭐 오후 3시, 저녁 7시처럼.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은 마치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직자처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이미지에 좀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태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직자의 성적 일탈이라던가 이런 범법 행위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일종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인데 앵커는 어떤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뭔가 진실을 전달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믿음 위에서 존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배신감이라던가 놀라움이 좀 성직자 일탈만큼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아마 이제 되게 정확히 잘 해주신 비유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의 중세적 삶을 경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직자하고 등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럴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충분히 그 비유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대 사회에서 생활의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점심 때 뭘 하고 저녁 때 뭘 하고 할 때 그 시간의 어떤 리듬을 딱딱딱딱 정해주는 것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뉴스 프로그램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특히나 사람들이 밥을 먹고 또는 먹으면서 하루를 정리할 때 보는 이제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이 매일같이 굉장히 중요한 무게감 있는 말들을 전달을 하고 특히나 이 김성준 앵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좋게 평가했던 것은 우리나라 앵커의 색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나름의 색을 만든 몇 안 된 앵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사실 SBS의 뉴스를 되게 좀 잘 바꿔보겠다고 하면서 앵커를 했는데 자신의 일이 아닌 걸로 물러났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세월호 관련서를 이제 기자가 잘못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난 과정이었었고 약간 좀 아쉬운 측면들이 좀 있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SBS라고 하는데 브랜드하고 거의 동일시했었던 그런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뒤집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더 큰 이제 충격이 생겼다고 하겠죠. 네, 그 대중들은 사실 앵커하면 굉장히 이게 품격 있고 나와는 거리감 있고 굉장히 숭고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유명 앵커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술 먹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앵커가 술을 마셔. 대중은 그 정도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얼마나 충격적으로 보겠습니까?
앞으로 좀 반듯하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앵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원래 닻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건 사실은 유럽보다는 미국 쪽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이 그 딱 고정돼 있고 중심을 잡아주고 무게감 있고 균형이 있는 이런 식의 역할들에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세진 앵커 같은 경우도 이제 앵커로서의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강했던 그렇죠. 분으로 기억되고요. 네. 근데 사실 앵커 중에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앵커라고 해서 다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앵커라는 자리가 오게 됐을 때 그거를 자신의 이제 퍼스널리티로 만든 사람이 이제 그런 이미지를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건데 김성준 앵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앵커도 술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 정도로. 그렇죠. 하기야 제가 9시 뉴스 할 때도 다들 저는 정말 그 청초하게만 바라보시고 아주 순수한 그리고 아주 단아한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어떻게 전화 오시면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라고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게 굉장히 깝깝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그냥 그 모습인데 밖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더 그거보다 몇백 프로 이렇게 커져서 저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너무 높게 크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KBS 안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갔잖아요.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죠. 부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김성준 앵커처럼 그렇게 아주 개성 있는 앵커는 되지 못했고 클로징 멘트 언젠가부터 앵커들이 클로징 멘트들을 했는데 저는 정말 제가 무식하다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 항상 그냥 고맙습니다로 그냥 고민을 항상 합니다. 뭐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고마워. 네, 끝나고 나면 그런데 이거는 제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다크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들을 땐 이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그냥 오늘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게 됐던 기억이 나네요. 김성준 전 앵커의 발언들, 클로징 앵커 멘트들 유명했었어요. 예,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다시 인터넷상으로 소환이 돼서 퍼져 나가고 있는데요. 그 영상 잠시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 231명 가운데 53%가 처벌을 받고도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봐줬겠죠. 과연 피해를 입은 여학생 본인이나 딸 가진 부모님들도 경미하다고 느꼈을까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공공화장실 안전 같은 대책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성별 간의 감수성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가 보완하고 공존하는 관계라는 당연한 진실이 가슴속에 정말 당연한 걸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세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받았던 그런 앵커 클로징 멘트였습니다. 이 앵커의 클로징 멘트, 요즘은 뭐 JTBC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가 직접 브리핑하는 그런 게 이제 유행이 돼서 다른 데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들한테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저널리즘적으로요. 원래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사 안에서도 이제 물론 그래야 되지만 기사 형식의 측면에서도 이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의견란이 따로 있잖아요. 기사란과는 별개로. 그게 이제 칼럼이라든가 사설 같은 걸 실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형식적으로 구분을 뉴스 안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방송은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영향력 오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관습적으로 의견을 되도록이면 싫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유일하게 허용되는 어떤 이제 창구였던 게 앵커가 이제 클로징 할 때 멘트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멘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청자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 뉴스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기에서 이 언론사가, 이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뭘까라고 하는 커멘트를 하나를 싹 들으면서 이제 얻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클로징 멘트가 가지는 힘은 일반 신문사의 사설보다도 훨씬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더해진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개성도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신경민 MBC 지금 국회의원이지만 앵커의 멘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예. 저도 굉장히 저렇게 내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 텐데 왜 이렇게 난 안 될까를 고민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 그 메인뉴스 앵커의 상징성을 좀 짚어볼까 해요. 방송사에서 요즘은 그래도 그런 게 많이 좀 없어졌다, 옅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옅어진 면도 있고 강해진 면도 있어요. 옅어진 면은 왜 그렇게 느끼시냐면
뉴스 채널이 많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앵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를테면 24시간 뉴스 하면은 앵커가 막 거의 10대 명씩 이렇게 그렇죠. 달라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개개인으로서의 영향력 있는 앵커의 모습은 오히려 덜 기억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앵커의 멘트가 강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방송사마다 개성 있는 앵커를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고 과거의 관습이었었던 앵커의 클로징 멘트 외의 것은 의견을 내지 않는 것들을 막 전반적으로 다 외래 실어버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죠. 이를테면 앵커 브리핑, 손석희 앵커가 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그건 새로운 형식이거든요. 뉴스의 중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사설을 넣는 것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강한 퍼스널리티를 갖는 앵커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게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좀 차이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 위주의 시스템이니까 공영방송의 앵커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뉴스를 읽어주는 사람, 그래서 뉴스 리더 또는 프리젠터라는 표현을 쓴다는 말이에요. 개인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상업방송이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도 이제 앵커가 가진 퍼스널리티가 상당히 중요했고 특히나 CNN과 폭스 TV의 등장, 폭스 뉴스의 등장 이후로 앵커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정파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앵커들이 이제 그런 개성을 너무 지나치게 또 드러내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세상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창구 역할을 하는 듯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리고 또 지금 저 같은 시청자들 또 뭐냐면 또 앵커분들이 워낙에 또 정계 준출이 잦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처음에 봤던 어떤 모든 멘트들을 지금 약간 훈련된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분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속셈이 있을까까지 사실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뭐 가령 지금은 좀 떠났지만 배현진 앵커가 자리를 잡았을 때는 그냥 어떤 여성 앵커가 9시 뉴스를 맡았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른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을 함께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행보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전달자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시청자들은 방송사의 색깔이라던가 그리고 그 언론으로서의 역할, 그 개인의 정치적 성향까지 보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앵커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이제는 그 환상이 없으시죠? 조금 예. 깨졌어요. 그 계기가 개인적으로는 저 때문에? 아니요. 제 모습 보시고? 그 민경욱 전 앵커를 보면서 그냥 환상이 완벽히 개인적으로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 멘트나 앵커의 영향력을 잘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앵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요설을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잘 드러내면 누군가가 채가거나 인기를 얻겠지. 그러니까 개인의 브랜드를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상당 부분은 실패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쌓아 올린 사실과 신뢰의 힘으로 더해지는 영향력이 돼야 되지 자리가 주는 힘을 써서 뭔가 이렇게 다른 방식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은 결국엔 구별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이 앵커가 가지고 있는 본원의 역할로서 이제 개성들을 살리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의 것들은 이제 분별해서 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뭐 아주 단순한 것 같습니다. 언행일치. 네가 말한 대로 맞아요. 지키고 행동하면 누가 뭘 할 게 없는. 민경욱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에 화제라기보다는 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의 그 SNS 설전 때문에 뉴스의 어떤 클릭수 상위에 항상 오르고 있는 분인데요. KBS 기자 출신이고 9시 뉴스 진행도 했습니다. 앵커로 활동을 했고 그 인지도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시작해서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5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른바 오사카의 문재인 행방불명 사건 동영상이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뭐하러 가셨나. 개막식 이후 본 세션에는 홍남기 부총리 앉혀놓고 이어지는 실생에서도 유일하게 자리 비운 대통령은 전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 대통령뿐일세. 등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 번 해외 순방할 때마다 수십억 원 혈세 들어가는데 수업은 안 듣고 어디서 땡땡이를 치셨나? 몸이 편찮으셨나? 유흥과 만찬만은 하나도 빼먹지 않은 우리 대통령 내외. 청와대는 지난 일본 G20 회의 때 대통령이 뭘 했는지 과거에 당신들이 요구했던 대로 1분 단위로 밝혀라. 이렇게 글을 올려서 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이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본 동영상은 어떤 건가요? 네, 이 민경욱 대변인이 밝힌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는 그 동영상은 그 유튜버 이정원 씨가 하는 아포유라는 곳에 올라온 동영상인데 이름은 G20에서 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현재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이 13분 57초 분량인데 이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G20 공식 회의 장면들을 편집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의에서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근거가 이제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첫날에 가장 먼저 진행됐던 디지털 경제 특별 세션에 문 대통령이 불참했고 대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션 2에도 문 대통령이 끝날 무렵 뒤늦게 참석했다. 그리고 세 번째, G20 정상회의 두 번째 날에 문 대통령이 아침 첫 번째 일정이었던 여성 관련 포럼에 아예 불참을 했고 네 번째, 세션 3에 거의 참석을 하지 않고 다른 정상들과 악수만 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얘기를 하면서 G20 공식 회의 석상이 안 보이고 대체 어디 가서 뭘 한 거지? 라는 문제의식을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네, 나름 자세히 영상을 만들었는데 네. 다른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행방불명, 실종 신고 등의 이름으로 재생산되면서 가짜 뉴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최욱 씨는 이 영상 보셨겠죠? 네. 네. 그럴 듯한가요? 아니면 진짜 같아요? 보면은 네. 일단 저 정도 수준의 사람은 G20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일정이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거든요. 보면서 저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성실하게 저기 참석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게 부동산 관련 유튜브로 이제 유명한 채널이고요. 구독자도 이제 7만 명을 넘는 네,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유튜브인데 이제 정치 관련한 콘텐츠를 올렸다가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논란이 됐냐면 이 콘텐츠가 7월 4일에 올라왔는데 7월 5일에 KBS가 팩트 체크하는 걸 시작으로 뭐 6일에 JTBC 등등이 이제 다른 언론사들도 팩트 체크를 하고 또 이 팩트 체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7월 8일에 조선일보가 팩트 체크한 걸 또 팩트 체크하고 그 뒤에 다른 언론사가 조선일보도 이상하다면서 또 팩트 체크라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팩트 체크가 이어지면서 또 요 논란이 한층 더 확대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이다라고 보고 이런 글을 썼겠죠. 그렇죠. 네. 팩트 체크, 예, 팩트 네. 체크를 한번 김덕훈 기자도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해봤을 텐데. 네, 일단 이게 크게 이제 청와대가 이제 공격을 당했으니까 반박하는 내용이 이제 크게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4가지 이제 반박을 위주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아포의 유튜브 채널 앞쪽에 G20 정상회담 48시간의 녹화용을 10분으로 빠르게 재생해 보여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G20 정상회담의 시작과 끝을 다 그냥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해도 27시간.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언론에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정상들끼리만 얘기하는 비공개 부분이 있는데 비공개 부분은 당연히 녹화되지 않았겠죠. 이 영상은 당연히 이 아포유의 영상 제작자도 보지 못했던 영상입니다. 근데 이 영상 제작자가 일단은 본인이 약간 과장해서 이제 표현을 했다고는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틀을 그냥 48시간으로 한 거예요. 그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제작자도 자기가 잘못 기술한 것이라고 인정은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G20 첫날은 28일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포럼에 참석한 시간은 10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라는 표현도 사실이 아닌데 청와대 설명을 보면은 세션 1, 세션 1이 총 120분간 진행했는데 그 중에 초반에 공개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외한 100여 분은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에 쭉 100분을 참석을 하면서 발언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분밖에 참석 안 했다는 것도 역시나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G20 둘째 날 첫 일정이었던 여성 역량 증진 정상 특별 이벤트에 대통령이 불참했다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봐라 문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는 사실 문 대통령 자리가 아니고요. 그 사전에 한국 정부에서 우리는 이 이벤트에 불참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유는 전날 늦게 예정돼 있었던 러시아 이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결정된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세션 3에 전부 불참했다. 이런 의혹 제기인데 역시 또 사실이 아니고요. 문 대통령은 세션 3에 정상 중 4, 5번째로 기조 발언까지 하고 전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불참한 일정은 세션 4인데 이때는 실제로 불참한 게 맞고요. 불참한 이유는 한국에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곧이어 이제 이어지게 되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차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을 맞기 위해 먼저 들어와 있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 이 네 가지 부분 모두를 이제 이 해당 그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는 인정은 한 상태입니다. 이제 다만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 공식 일정에 참석을 안 한 것 자체는 사실 아니냐. 이렇게 중요한 일에 어차피 이제 다른 뭐 정상들과 양자 회담으로 해서 빠졌다 그래도 그게 무슨 20분 일정 단위로 이렇게 쪼개져서 움직이는데 그게 얼마나 이제 내실 있는 회담이었겠느냐라는 지적을 또 하면서 본인이 잘못 이제 파악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본인의 전체 맥락을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제작자분은 G20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인가요? 그 전부터?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어떻게 했는지를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개인이 만들었다고 본인도 이번 이제, 것만 보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냥 충정을 이해해주고 싶긴 한데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석들이 여러 문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관찰 카메라 형식을 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한 분들이 상당히 역력하거든요. 몇 배속으로 재생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본 영상의 길이를 알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걸 몇 배속으로 굳이 빨리 돌릴 이유도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 편집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근데 마치 48시간인 양 그렇게 일부러 표현을 썼고 그 배속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진실을 그 사실을 다 담아서 영상 속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모르지 않았을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러니까 시간상 빠지거나 체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저는 그거는 일정한 의도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또한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대체로 이렇게 정보 비판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막 톤도 높고 막 되게 좀 날선 언어들이 나오는데 내레이션 굳이 안 하고 약간은 차분한 말로 사람들의 맞아요.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쓰고 맞아요. 있다는 말이죠. 네. 저는 그거에도 상당한 의도성이 좀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인 거죠. 사실 이거는 사진의 속성을 이용한 저는 조작이라고 좀 말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롤랑 바르트가 카메라 루시다라고 해서 사진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진은 이미 거기 있었음에 대한 증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찍혔으면 거기 있는 거고 사진이 찍히지 않았으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뭐 범죄 현장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권 같은 거에도 얼굴 사진을 넣는 이유가 내가 거기 있다라는 어떤 증명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완전히 잘 활용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합성 사진들이거든요. 합성 사진을 해놓고 사진 봐라 이게 증거 아니냐인데 이걸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진에 없으니까 이 사진에 없으니까 없는 거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나중에 사과 문화를 또 게재하냐면 내가 본 장면에는 없었다. 이거는 바로 이제 관점의 문제인데 내 관점에서는 여기서 없어. 내가 본 자료에는 없었다라는 건데 이 자체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그 조작의 고백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봐서 정보를 만든 거지 모두 다 본 게 아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결국은 자신이 뭐라고 하면 자막을 자기가 좀 잘못 달았을 뿐이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의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잘못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을 이미 했고 그건 나름대로 편집권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편집권을 가진 상태에서 저는 이 제목들 사실 다른 유튜브들이 더 확대 재생산한 행방불명이나 이런 어떤 요소들도 결국은 뭐냐면요 지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알리바이를 제공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그런 논리를 펼쳐놓고는 잘못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자막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 있는 걸 증명하는 것도 사실로 증명하는 거고 현장에 없었음, 현장 부재 증명을 하는 것도 이제 사실로 되니까 적어도 없었다는 건 사실 아니냐라는 걸 이제 이용하는 이제 그런 전략인 거고 그러면 없었을 때 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전체 사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빼놓았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왜 없었을까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정성을 들씌우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없었으면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것들인데 그건 이제 사라져 있는 이제 그런 거죠. 네,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봤는데
뭐 저처럼 이제 대통령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G20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의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아 우리 대통령 왜 이렇게 불성실하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위에 소름 반전주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마지막에는 저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서 스시를 드시고 있거나 아니면 라멘을 드시는 모습이 포착됐구나. 밖에서 놀고 있는 모습. 그러면 이게 예. 딱 떨어지잖아요. 저는 진짜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장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맥 빠지는 결말이었습니다. 원래 그 국제회의, 뭐 G20 같은 경우도 다자회의와 양자회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예, 이건 조선일보에 나온 표죠. 어떤 건 참석하고 어떤 건 참석하지 않았고를 잘 정리해서 담아놨는데 이게 뭐 우리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들도 다자회담 갔다 세션 잠깐 갔다가 양자회담을 위해서 빠지고 이게 자연스러운 국제회의 G20 회의인데 그거에 대한 전혀 그 이해가 없는 거였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G20이라는 행사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연출된 이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상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미 결정된 의제들을 가지고 모임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외교적 의전의 형식인 거죠. 그렇다면 사실 실질적인 것들은 뭐냐? 그러면 그게 20분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다자간 만남들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G20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정상 간 만남에 있음으로써 기능이 충족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빼놓은 채 진행된 거죠. 저는 이 팩트체크의 내용들도 대부분 그 프레임에 갇혀 있거나 프레임을 일부러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질이 이제 망각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마치 특정한 어떤 공식 행사에 그냥 앉아 있으면 모든 기능들이 충족되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림으로써 실제로 G20을 통해서 뭘 얻고자 했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빼버린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그분은 청와대 대변인이니까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했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일개 유튜버의 저 잘못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날선 공격을 하는 거 이거 정말 그 선배님 아닙니까? 이거 좀 비판하셔야죠. 더 나쁜 건 연상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도 이- 자리를 비웠던 것들을 마치 1분 단위로 보고해라고 해놓고선 당신들 대통령은 당신들 대통령도 웃기지만 당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은 어땠는지 한번 보자. 사실은 두 가지가 비교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그럼요. 그런 식의 논리적인 오류를 저지르고 있을 뿐더러 실제로 이게 이제 1분 단위로 공개해야 될 그런 식의 일들도 아닐 뿐더러 동시에 어떠냐면 사실은 그거를 인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공당의 대변인이고 한때 기자였다는 분이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자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라는 것도 되게 좀 우스운 일인 거죠. 네. 심지어 맞춤법이 다 틀렸더라고요. 정말 저는 맞춤법 그거는 틀린 글을 보면 굉장히 자극을 받는데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못 보고 틀렸나요? 넉살을 기억 시옷으로 빨리 이제 쓴다거나 빨리 올려야 되니까. 뭐 메르켈을 미르키가 아주 기본적인 자막에 대한 검수가 사실은 잘 안 돼 있는 영상이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소한 문제들로 계속 발목을 잡으면 또 이건 어떤 점에서 저 같으면 뭐 해명할 여지도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뉴스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 그대로 전직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럴 수 없는 문제가 됐고 사실 다 밝혀지고 나서 새로운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시간 낭비라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정말 현안이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정치인분들도 힘써야 될 때 힘쓰고 힘쓰지 말할 때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좀 답답함이 들었습니다. 민경호 의원은 이걸 왜 이렇게 또 강조해서 썼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연상 효과도 그렇지만 이 글은 처음부터 결론이 있어요. 이른바 오사카의 이제 문재인 행방불명 사건 동영상 온라인을 공간을 달고 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냥 이 글이 뭐 맑다, 옳다 그르다 내지는 그 정보가 옳다 그르다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인용하는데 적당하게 인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1분 단위로 밝혀라 이런 내용들도 저는 말 그대로 이제 민경욱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용한 그런 자료라고 봅니다. 연상 효과가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세월호의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하는 건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서 최고의 의사결정자가
뭔가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가 될 필요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직도 제대로 공개는 안 그리고 됐죠. 제대로 공개 안 되고 은폐하고 있고 사실은 이거는 사실 뭐 공개하려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고 공개해도 상관없고 공개하고 있는 식의 내용들이고 국가적인 재난 상태나 이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끌어다 붙였단 말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뻔히 이제 아는 사람인데 최욱 씨 말처럼 이거를 굳이 이런 방식을 써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전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버킷리스트 같은 거, 그렇죠? 이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이 외국으로 나가는 건 외유지 실제로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박히는 인이 박히는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저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요. 네. 저는 이게- 오히려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믿는군요. 아, 이렇게. 그럼요. 이 민경욱 의원의 이런 이제 발언들로 청와대도 이제 기분 나빠야 되겠지만 이 기자들이 진짜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기자들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같이 갔던 기자들 왜 일 안 하냐? 이런 잘못된 거 보도해야지. 너네 왜 가만히 있느냐? 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데 이를 두고 기자들 분노 안 하고 있죠. 아니, 황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이미 언론 보도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뭐 본인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본인이 기자를 꽤 오랫동안 했었고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기 때문에 그 반대 입장도 충분히 알 텐데 이렇게 싸잡아서 기자들 취재 안 하고 뭐 하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랄까 언론계 선배로서나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 했었던 그 경험자로서나 조금 약간 문제가 있긴 하죠. 사실은. 어떻게 민경욱 의원의 입장을 좀 들어보셨나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본인이 들어보려고. 이게 팩트로 생각하고 하셨다면 네, 뭐, 제가 예. 들어보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네.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에 소속된 기자인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거기 일단 대뜸 거기 진행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정세진 선배인데요? 라고 얘기하니 좋게 다뤄줄 것 같지 않다. 편향적인 이제 제가 평소에 어떻게 답을 못 얻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인터뷰가 성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제발 첫 질문이라도 조금 들어보시고 결정해 주시라. 그래서 첫 질문이 어떤 거였었냐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한테 토론을 제안을 하셨던데 그러면 고민정 대변인의 어떤 표현이 잘못된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고민정 대변인을 비롯한 청와대에서 나온 입장이 해당 동영상에서 이거가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이미 얘기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노출이 됐잖아요. 본인들 입장이.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지 물어봤는데 어쨌든 얘기 안 하겠다. 왜냐하면 잘 다뤄줄 것 같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서 더 이상 입장은 듣지 못했는데 여튼 뭐 저는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고민정 대변인과는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기자한테 왜 대답을 해줄 수 없는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너무 편파적이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그런 것이냐라고 또 물어봤더니 뭐 그거라기보다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하신대요. 뭐 어쩔 수 없죠. 최욱 씨 본인이- 때문일 거예요? 저 때문은 아니에요. 저는 알지도 몰라요. 뭔가 개인적 뭔가 있나 본데요? 네? 사연이? 왜 그러십니까? 구원이 있나 봐, 구원. 왜 그러십니까? 그 고민정 대변인이 지난 8일에 MBC 라디오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이제 그 기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발끈하나 보던데요. JTBC의 그 사건 반장에서도 기자들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 나쁘죠라는 표현이 약간 들어가 있어서 저도 그런가 싶었는데 하여튼 기자에 대한 얘기, 팩트를 생명으로 하는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죠.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팩트를 생명으로 생각하는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과연 한 번이라도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시도를 해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면 네. 도대체 의도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팩트를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네. 글쎄요, 기자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기사를 쓰고 어떻게 브리핑을 하셨는지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자 민경욱 의원이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기자분들이 전화를 해와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라디오 출연을 하셨군.
한 10분 했을 텐데 역시 우려한 대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핵심이 없네. 전 국민이 듣는 라디오에 출연했으면 기회를 잘 활용하셨어야지 하시면서 이제 쭉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어떻게 기사를 쓰고 어떻게 브리핑을 하셨는지 궁금할 정도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서 민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나운서 출신이 주술관계가 호응이 안 되는 비문을 남발했다라면서 기사는 잘 써서 한국방송협회 방송대상 2번, KBS 특종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다 받았고 청와대 대변인 생활 2년 동안의 브리핑은 지금 정치부장들 하고 계시는 당시 1호 기자분, 1호라는 표현 참 많으시네요. 1호 기자분들께 여쭤보기 바라오라는 그 내용도 페이스북에 담았습니다. 뭐 기자와 또 아나운서의 대결, 약간 직종 간의 또 대결처럼 또 가고 있네요. 그리고 상 많이 받은 거 언급을 다 하셨고. 근데 이거는 본인이 그 유튜브에 나온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해 봤냐라는 질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건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급작스럽게 막 본인이 받은 상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완전히 동문서답인 거잖아요. 본인이 기자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지금 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팩트로 자기가 파악한 사실관계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이거를 팩트로 팩트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분은 어쩌면 이 SNS 매체라는 속성을 잘 알고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가령 암시를 사실로 확장하는데 아주 탁월한 글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가령 이런 아주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죠. 아나운서 출신의 주술관계 호응이 안 되고 답을 써놓지 않은 돌발 질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곤란한 질문에 일종의 포즈를 주시더라고요. 잠깐의 휴지. 누가요? 고민정 대변인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말줄임표가 있고 특히 말을 할 때 특히 전화 인터뷰처럼 목소리만 전달될 때는 이 휴지부라는 것도 상당한 메시지의 구간입니다. 이제 그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발 질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라고 썼는데 그 내용을 제가 봤을 때 뭐였냐면 민경욱 전 대변인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약간 생각은 있지만 말하기 조금 결례가 아닐까 혹은 약간 인간적인 고민이 들어가는 포즈였어요. 근데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석을 하셨고요. 마지막에 그 경제보복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을 때 거기서도 약간의 포즈를 두고 이건 지금 말할 탄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그런 말줄임표 내지는 그런 어떤 쉼을 그냥 민경욱 의원이 암시를 사실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분석을 해야 되나 조금 약간 자괴감도 좀 들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가령 1호 기자라던가 아까 상해 받은 내역을 늘어놓는 건 아주 권위주의적인 글쓰기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1호 기자라는 말은 언론사 분들이 아니시라면 알 수 없는 굉장히 언론사 사람들도 잘 모르고 직업적인 은어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분들이 당신들끼리 뭐 영어를 쓰든 아니면 은어를 쓰든 그런 교류를 하지만 만약에 이런 공공의 매체에서 글 쓰시면 굉장히 비난을 받을 거예요. 엘리트주의라고. 근데 여기서 1호 기자라고 쓰시는 말도 굉장히 저는 기자의 어떤 차별성, 어떤 점의 배타적인 특성에 대한 아주 권위주의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민경욱 의원이 자신의 권위를 또 상에 의존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도 이거는 권위주의적 발상에 상을 많이 받으면 훌륭한 기자다라는 이게 사실 권위주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임경욱 의원은 소기한 목적을 잃었다고 보여져요. 뭐냐면 충분히 약간의 그 의심 내지는 불명예를 전달하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거는 고민정 대변인의 대화 속에서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라고 한 말 요걸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이제 자신의 어떤 대응인 거죠. 근데 이 대응의 전략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원래 상대가 던진 질문에 답을 하면 쫓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끌려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뒤집는 방법은 자기 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판으로 만든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 대립을 아나운서 출신의 청와대 대변인과 그다음에 기자 출신으로서 앵커도 하고 청와대 대변인 거쳐서 현재 대변인을 해온 이제 그런 의원의 대립 싸움으로 마치 직업 간 싸움인 것처럼 직업 간의 전문성의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직업적 전문성이 굉장히 후지다.
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식의 것들을 달아놓음으로써 일단 되게 상대를 되게 기를 죽이는 이제 그런 방법을 썼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이게 마치 제1청자가 고민정 대변인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변을 자기를 지지하는 그룹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 대표로 싸우고 있는데 내가 훨씬 더 이 사람보다 훌륭하지 않소? 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하면서 자 다시 한번 묻겠소라고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하자면 실제로는 질문에 답을 안 한 거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소라는데 뭘 다시 묻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냐? 고민정 대변인한테 물어보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그룹들에게 시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이는 거죠.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에 답이 나왔네요.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좀 고민정 대변인을 얕잡아 본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얕잡아보는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나이가 어려서 얕잡아 보는 건지, 여자라서 ят잡아 보는 건지, 아니면 기자가 아니라서 얕잡아 보는 건지. 이 셋 중에는 뭐에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건 굳이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건데 그 자신의 경력을 이제 마치 호가호위하듯이 이제 막 밝히잖아요. 그렇죠? 아까 1호 기자라든가 이런 말 썼듯이 네. 이거는 기자들의 세계가 아니라면 잘 모르겠는 것들을 너는 혹시 아니? 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하지만 그 조직에 한때 몸담았으니 알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제가 직업 간 싸움, 직업 간 전문성의 싸움으로 변질시켰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훨씬 더 뛰어났고 그걸 자신은 지금까지도 다 유지하고 있는데 당신 아나운서로서도 기자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 전문성조차도 대변인으로서 잘 못 쓰고 있어.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민정 대변인에게 1대1 생방송 토론을 제안하면서 어차피 서로 말하는 게 직업이고 싸움은 먼저 오셨으니까 시시하게 혼자서 라디오 방송 전화 연결해서 준비한 원고 읽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더듬지 말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자. 고민정 대변인은 마이크 앞에 서보신 분위기에 마이크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는 칼과 같아서 잘 쓰면 모두를 이롭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를 해치게 됩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 직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계속하죠. 지적하네요. 라디오 방송 전화 연결해서 준비한 원고 읽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더듬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당신은 원고나 읽던 사람 아니야? 지금도 대변인으로서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고나 읽고 있는 거잖아 라는 식의 인신공격들을 하고 있는 거죠. 확인 안 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마치 아까 암시가 사실인 것처럼 뒤바뀐다라는 표현을 강유정 교수께서 쓰셨는데 그런 것처럼 마치 자기가 얘기해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똑같이 이제 생각할 그런 효과를 노리는 그런 식의 발언들인 거죠. 전 너무 유화적으로 보였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현피 아닙니까? 게임하다가 온라인에서 잘 안 되면 직접 붙읍시다. 약간 제가 좀 조롱 섞인 말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 좀 수준 이하의 말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뭐 직접 뭐 TV 토론에 나와서 한번 시원하게 붙읍시다라고 해서 이 언급들은 사실 도전장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재생산하고 있는데 도전장이죠. 도전장인데 어떤 점에서는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옳을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예. 그 민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아나운서 출신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어차피 서로 말하는 게 직업이고 싸움은 먼저 거셨으니까 시시하게 혼자서 라디오 방송 전화 연결해서 준비한 원고 읽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더듬거리지 말고 우리 TV 생방송에서 한판 시원하게 붙읍시다. 서로 준비를 해야 될 테니까 오늘 중으로 답을 주시게. 아무리 후배라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고민정 대변인은 뭐 부디 바른 다스림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격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정치 영역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는 장문의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클로징 때 읽어드린 권석천 칼럼이 갑자기 생각났네요. 맞아요. 기자, 언론인 출신이 정치로 나와서 그 누구보다 또 막말에 앞장서는 글쎄요, 뭐 앵커 출신이라는 이력 어떻게 하면 좀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다시 좀 이렇게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을지. 예.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언론직이 자신의 권위를 얻는 방법은 전문직화시켜서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의사나 검판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식의 것들처럼 자신의 직업만의 독특한 어떤 노하우와 역량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대체될 수 없다라는 걸로 이제 자신의 권위를 얻는 그런 식의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가 그거를 기대하고 인정해주는 쪽도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적어도 최근까지는 고급한 정보를 얻어서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일을 하는 직업적 세계는 사실은 기자라는 세계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대체되고 있지만
근데 그거를 자신의 직업의 세계에서 충실히 이걸 단단히 하는 것으로 활용하기보다 이걸 발판을 삼아서 다른 식의 영향력을 쓰게 되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진출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쓰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결국엔 이제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의 세계 안에서 가장 그 직업을 고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계속해서 이제 자리를 지켜주지 않고 다른 자리로 이동해야만 그 후광이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일단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직업으로 진출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 그 전문성 덕분에 다른 데서 이제 뭔가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들로 이제 바른 언어잖아요. 말 그대로 언어적으로 훈련받고 언론적으로 정보적으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가짜 뉴스를 퇴출하는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언어, 바람직한 언어들을 단지 이제 어떤 도덕적인 언어 이런 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훌륭함이라고 하는 걸 잘 써서 해낼 수 있는 식의 일들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뭔가 다른 직업의 세계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의 전문성이 그 후에 새로운 사회적 효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이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모범적인 사례로 잘 안 보인다라는 게 큰 문제겠죠. 민경욱 의원이 KBS 9시 뉴스 앵커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자리에 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앵커란 자리가 그 공신력을 갖고 있는 인지도 높은 직업이에요. 공신력과 인지도라는 게 같이 비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죠. 특히 메인 뉴스 앵커라는 건 공신력과 인지도를 같이 가져가죠. 근데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어떨지 모르고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도 많은 분들이 마치 앵커 자리를 정치계로 가는 어떤 교두보나 매개로 활용하고 할 수 있다. 아니면 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점에서 앵커라는 게 정치인으로 가는 게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선후 관계가 아니라 인과 관계가 될 때 앵커 자리는 정치인으로 가는 어떤 원인이 된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언론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요구일 것 같아요. 이미 너무 팽배한 어떤 점에서는 어떤 생각이 돼버려서. 하지만 되도록이면 앵커 분들은 좀 외면적 욕망과 내면적 욕망을 좀 일치할 수 있도록 겉으로는 되게 똑바른 언론인이 되고 그리고 어떤 신뢰감 높은 어떤 말 그대로 스피커가 되고자 하지만 내면적 욕망이 좀 불일치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좀 언론적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인지도와 공신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잘해서 얻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의 능력이 일부가 더해져서 얻어지는 거죠. 그 방송사나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이제 결합돼가지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무의식, 소명의식을 느껴야 돼요. 전문직이라는 것이 일반 직업과 구별되는 게 소명의식이거든요. 이게 일반직의 어떤 일부러 돈을 벌고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아내기 위한 생계 방편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 소명을 오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얻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소명에 가깝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기존의 앵커들 같은 경우에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구조적인 문제를 짚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방송사가 앵커를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전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남성 앵커는 기자 출신이 보통 하고 여성 앵커는 아나운서가 이제 하면서 여성 앵커는 특히나 아나운서의 젊은 여성 아나운서의 그 젊음 자체를 활용해버리고 그 젊음이 사라지면 버리는 그 식의 되게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식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대담권에서도 다루었지만 실제로 대담을 해낼 수 있고 인터뷰를 잘 해낼 수 있고 방송 진행을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길러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남자는 이제 40대에서 50대가 지나면 여성은 20대에서 30대가 지나면 앵커로서의 어떤 능력들은 이제 안 쓰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살 길을 찾게 되는데 실제로 9시 뉴스는 그러니까 매번 뭐 손석희 아나운서, 손석희 앵커처럼 계속하라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표본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다른 방식의 어떤 프로그램 슬롯을 통해서 앵커로서 닦여진 그런 식의 역량들이 계속해서 쓰일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앵커 했던 분이 거의 한 20, 30년 이상 예를 들면 선거 방송을 아주 담당하는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돼 있다라든가 아니면 다큐멘터리든가 이런 것들의 중요한 내레이션을 담당하는 사람이 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경우들이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이나 본부장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겠죠. 네, 그 정세진 아나운서 앞에서 조금 잔인하게 느껴지네요. 저희 아나운서들은 거의 지금 정년 때까지 다 자기를 방송적으로 잘 하고 퇴직을 합니다. 다른 직종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앵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아니요. 너무 좀
아, 그때 앵커 젊음이요. 제가 9시 뉴스 할 때도 그전에는 한 24살, 5살의 여자 앵커가 9시 뉴스를 했었어요. 여자 아나운서가. 입사하자마자 1년 차 때. 저 때만 해도 한 5년 지나서 했었거든요. 그때 백지연 앵커도 그렇고 예전에 황현정 아나운서도 그렇고 다 1년 진짜 20대 23살, 4살이 들어와서 30 전에 거의 끝나는. 저 때 사실은 34 시작해서 한 35에 끝나는 걸로 약간 좀 더 바뀌어서 아, 이제는 또 닫기나 보다 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변화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애기 엄마들도 하기도 하고 네, 꼭 그렇게 소모적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네, 방송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앵커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민경 의원도 그렇고 앵커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런 SNS나 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강하게 또 어떻게 보면 신뢰하면서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그러니까 민경 의원이 앵커 출신이기 때문에 더 실제로 그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의원이 된 것, 그다음에 의원 중에서도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으로 간 거, 그다음에 의원이 된 거, 의원으로서 이제 또 다른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이런 식의 과정은 사실은 그가 원래 있었던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거기에 따라오는 대중적 시선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당도 이용하고 개인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쓰겠습니까? 자신의 개인의 일기장이 아닌데 일종의 정치적 활동이란 말이에요. 정치적 활동에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자신의 직업이 뭐였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근데 이것이 없이 사실은 홀로 설 수 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신이 얻어낸 어떤 사회적 영향력과 시선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정치적 자산, 그것도 대단히 정략적인 형태의 것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쪽 면으로는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앵커 브리핑 하듯이 이 이를테면 SNS 지면이라는 것을 어떤 당의 어떤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비전이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안마다 거의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구를 앵커로 보고 있는 많은 다른 어떤 사용자들에게 그 이미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래서 저는 더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아마 팔로우와 팔로우하지 않음에 있어서 저도 팔로우하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은 그 이미지를 또 믿고 좋아하기 때문에 또 따라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팬덤에게 어떤 점에서는 앵커 브리핑 하듯이 앵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앵커 출신의 정치인이라면 그 정치 안에서 전문성을 살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인이 정략적인 언어를 그것도 굉장히 험하게 사용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한 가지 방식이 있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방식이라고 하는 건 저는 미디어적인 차원에서의 전문성이라고 보거든요. 뭐 제가 이름을 밝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경민 앵커라든가 이런 분은 사실 이런 후광 효과보다는 외려 이제 보통의 의원들은 보상이 없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미디어 정책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전문성을 계속 쌓으면서 뭔가 법도 만들려고 하고 정책을 조율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노력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미디어 출신들이 반드시 그런 식의 역할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전문성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치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만 이용해가지고 정략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대비되는 일인 거죠. 김덕훈 기자는 글쎄요, 지금 7년 차죠. 8년 차. 네. 앵커 보통 기자들이 또 남자 기자들도 앵커 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없는데요. 아, 네. 그 동기들은 어떤가요? 뭐 후배들이나.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속내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현명한 선택지는 아니어서 뭐 따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앵커가 아닌데. 되고 싶어서 내가 기자를 한다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럼 앵커를 해야지 왜 기자로 시작했겠어요. 기자를 하고 싶으니까 기자로 시작하는 거지. 앵커를 하기 위해서 기자를 한다라고 하는 순간 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힘이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기자의 직분은 일단은 먼저 취재하는 거니까 그거 잘해서 역량을 인정받아서 뭐 잠시 앵커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앵커하는 게 이제 인지도를 쌓는 데는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만큼 취재에서 나와서 방송을 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취재 경험이 남들보다 조금 줄어드는 그런 뭐랄까 악영향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핸디캡은 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덕훈 기자는 앵커에 대한 욕심도 없지만
삶의 의욕 자체가 없어 보여요. 아니요, 뭐 개인의 삶은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앵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김덕훈 기자의 말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건 앵커할 사람이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기자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지 기자가 지향해야 될 성공점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역시 아나운서들도 마찬가지죠. 아나운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반드시 성공점은 그 앵커 하나의 정적으로만 귀결돼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각자의 이제 취재를 굉장히 잘하는 기자라든가 글을 정말 잘 쓰는 기자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진행 쪽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기자라든가 아나운서의 경우에서도 대담이나 아니면 진행이냐 뭐 이런 식의 영역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한 가지 가치로 몰리는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좀 약간 엉뚱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연상 효과예요. 그 셰익스피어 맥베스를 보면은 그 아무런 욕심이 없다가 마녀들이 와서 너 왕이 될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야망을 꿈틀꿈틀하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막 이를테면 반역자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맥베스가 이미 내면에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녀들이 건드려 준 건데 저는 어떤 점에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민경욱 의원이 어떤 기자였느냐. 굉장히 훌륭한 기자였었다고 이런 평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평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 야망이라는 게 건드려졌을까? 제 말은 직업적인 자기 자신감이나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이런 마녀 유혹 같은 혹은 어떤 부름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은 버틸 수 있는 자기 확신성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직은 자기 확신성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앵커에 대한 욕심은 없다라고 들려요. 근데 많은 기자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연상 효과라는 게 뭐냐면 많은 기자분들이 앵커를 하다가 정치인으로 간다는 이 연상 효과 때문에 스스로 사실은 그 맥베스의 마녀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요즘은 사실 더 부담이 많아서 앵커를 더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